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구호를 넘어서 우리 눈앞으로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라고 불리죠. 창조경제연구회 이민아 이사장님이십니다.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진정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대전 미래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날짜를 잡고 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죠? 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 제 예상대로 우리 시작 시간이 늦어졌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40분 제가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고 얘기한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거 내 사물 인터넷 공부하고 인공지능 공부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 측면에서 접근을 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면 볼수록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의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기술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자, 우리가 더 중요하죠. 수단이 중요한가요? 목적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목적이 중요하죠. 기술은 우리에게 사실은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만 가지고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목적은 인간의 뭔가의 욕망의 충족이죠. 그래서 기술과 욕망의 충족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산업혁명을 잘못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기술의 혁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계혁명, 전기혁명, 왜 그렇게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산업이란 게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더라도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산업은 성립할 수가 없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본질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입니다. 당연히 산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술, 경제, 인문의 융합이 산업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보고 있느냐? 기술만 가지고 산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술 혁신만 가지고 산업혁신은 산업혁명을 얘기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하나죠.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한 한계점이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소비가 한계가 되는 시점에서는 본질,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전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는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본질로 돌아가자. 백투더 베이직. 산업이란 소비와 생산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산업혁명을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기계혁명과 생존의 욕구가 공진화한 것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 안정의 욕구와 공진화한 혁명.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 인간의 연결 욕구와 공진화한 혁명이다. 이렇게 두 개,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차원에서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일자리의 문제를 비롯한 정책의 문제를 다 풀리죠. 자,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우리 미충족 욕망은 무엇일까?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원래 미충족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충족하는 기술이 나올 때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바로 인간의 미충족 욕망, 즉 자기 표현 욕망이 충족하는 지능혁명의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래서 산업혁명은 물질에서 사회 차원을 거쳐서 개인 차원으로 공진화 과정이 발달되고 있죠. 자, 그럼 이것이 우리 대전의 4차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뭐란 얘기냐 하는 거죠. 자, 보면은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혁명이었습니다. 물질 혁명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인간의 니즈, 욕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춥고 배고프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면 대충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물질 단계를 지나서 이제 경험 단계에 들어선 3차 산업혁명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지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욕구가 뭐냐면 나무 잎에 해당되는, 줄기가 아니고 나무 잎과 꽃에 해당되는 이러한 욕구들입니다. 뭐냐? 방대한 개인적 욕구예요. 어떤 욕구냐? 나만을 위한 코디를 붙여달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비디오를 만들어주고 나만을 위한 뉴스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등장했죠. 자, 어떤 기술이죠? 바로 3차 산업혁명 때부터 등장했던 비용을 절감하는, 욕망을 공유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플랫폼 기술이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죠. 이 두 개의 기술이 등장한 두 개의 기술이 다 뭐에 기반을 두느냐? 데이터에 기반을 두죠. 그래서 물질 세계와 경험의 세계, 두 개의 세계가 데이터를 매개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두 세계를 어떻게 결합시키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죠.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간의 생존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 세계에 한계가 있죠. 자, 현실 세계의 한계를 떠나기 위해서 인간의 연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이 소위 디지털 트랜스폼, 현실 세계를 데이터의 세계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클릭 한 번이면 연결될 수 있게 됐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사람 만나러 갈 때 기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다 갈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우리는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수천 명한테 전달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온라인 세계는 나를 현실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현실에서 표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미충족 욕망을 충족하려면 현실 세계로 가상 세계의 데이터가 다시 돌아나와야 되죠. 따라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란 두 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란 현실과 가상이란 두 개의 세계가 결합하면서 인간의 자기 표현 욕망을 충족하기 시작한 혁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어려울까요? 두 개의 세계를 융합하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기술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현실 세계의 소유의 가치관과 가상 세계의 공유의 가치관, 두 개의 가치관을 융합하는 욕망의 융합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원격 의료가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인데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승차 공유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술 때문인가요? 욕망의 융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저희 4차 산업혁명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세상이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 기술의 혁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세상을 지능화시키는 혁명이에요. 즉 세상을 똑똑하게 만드는 혁명입니다. 자, 똑똑하다는 게 뭐냐? 똑똑한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똑똑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낸 것이 뇌란 시스템이죠. 식물은 뇌가 없고 동물은 뇌가 있습니다. 왜 식물은 뇌가 없죠? 예측을 안 해도 되겠다. 동물은 예측을 해야 되니까 뇌가 있습니다. 말미잘 같은 동물은 유생 때는 이동을 하니까 뇌가 있지만 정착한 생체 때는 뇌가 필요 없습니다. 정착해 있기 때문에. 뇌는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소위 우리는 똑똑해지고 학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뇌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대뇌 피질에 저장을 하고 이로부터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예측과 맞춤을 해나갑니다. 즉 데이터의 관점에서 수집, 저장, 분석, 스마트화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공장에서 일어나면 스마트 공장이 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면 스마트 학교가 됩니다. 그 과정은 완전히 다 동일합니다.
인간의 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가상세계가 필요합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제가 서울시내에서 몇 시에 도착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가 등장하니까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야, 시간을 예측해주고 너는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맞추어줍니다. 예측과 맞춤이라는 이 똑똑한 시스템, 똑똑한 교통을 만들어주죠. 여기에다가 실제로 운행 시스템을 붙이면 그게 자율운전이 됩니다. 이 과정은 바로 인간의 뇌와 똑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오감에 해당되는 기술이 필요하죠.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이 이제 도시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오감의 역할을 하고,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하는 게 DNAPG와 같고, 전전두입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해서 현실을 스마트하게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 4단계 과정이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과 스마트화라는 이 과정은 모든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 과정에 완전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뇌의 과정이니까 동일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것이냐? 여기 있는 12개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꿔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있죠. 현실 세계는 도대체 뭐가 있냐?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천지밖에 없어요. 이 천지의 시간, 공간, 인간의 요소와 관계 곱하면 6개입니다. 이 6개의 기술이면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죠. 바로 6대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명명한 기술들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실 세계를 데이터의 세계로 바꾸고 인공지능이 지능화해서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현실이 이제는 똑똑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열시키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기술들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우리가 매우 익숙한 기술이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술이 데이터의 세계를 현실로 바꾸는 6개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것은 융합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세계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건 발산의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에 우리 차량의 위치가 다 올라가는 건 융합의 과정이지만, 개별 운전기사한테 너는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건 발산의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첫 번째가 욕망을 설계하는 겁니다. 욕망을,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욕망을 설계하고,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3D 프린팅과 로봇, 정신세계에서 만족시켜주는 것이 증강 가상현실, 욕망을 거래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욕망을 지속화시키는 게 게임화, 마지막으로 욕망을 공유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12개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분야를 첫 번째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죠. 데이터화 과정입니다. 이 데이터화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의 우리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대전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데이터화죠.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모으는,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너는 몇 시에 도착하고 어느 게 제일 좋아, 그걸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등장해서 현실을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스마트 공장이 등장하고, 스마트 교통이 등장하고, 스마트 학교가 등장하고, 그러나 등장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프로세스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12개의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는 기술 세트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바뀌게 되느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붙이게 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CPS로, 제품과 서비스가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으로, 생산과 소비가 프로슈머로, 개인과 집단이 집단지능으로, 의미와 재미가 워라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방 생태계로, 즉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시스템들이 똑똑해지게 되죠.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을 4단계 12기술로 융합해서 똑똑한 세상, 예측과 맞춤의 세상을 만들죠. 이 과정은 완벽하게 가상과 현실이라는 2개의 디지털 트윈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미래산업, 대전의 미래산업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대전의 미래 산업을 보기 위해서 지난 250년 산업혁명의 변형 과정을 보면은 농업이 80%의 일자리에서 2%, 3%로 줄면서 발전해 왔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증가했느냐? 실업률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3, 4%에 유지되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집니다. 기술이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기술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즉 기술 혁신을 만드는 기술 사업가는 기존의 저부가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농업인구 80%에서 78%의 일자리가 파괴됐으면 그들은 실업자가 됐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회 포착을 하는 시장 중심의 사업 기업가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조해냅니다. 과거에 없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은 저부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고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발전한 것이죠.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혁신의 리더십인 기업가 정신입니다. 즉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고 기존의 우리가 산업을 기술로 생산성 향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시장 기업가가 미충족 욕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우리 바로 대전의 미래 전략이 될 겁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해서 똑똑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 능력을 키우는 게 기존 산업을 스마트하게 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충족되지 않은 미충족 욕망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이 산업이 합쳐진 이 구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우리 대전에 가야 될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조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오토 융합시켜서 똑똑하게 만드는 일과 새로운 미충족 욕망의 신산업 창출을 하는 일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쪽에 무게중심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 개의 키워드가 시장 주도형 기업가 정신, 유효시장 창출, 규제 기업이 될 겁니다. 시장과 기술은 원래 민간의 영역. 그러나 정부는 안전망과 규제 기업에 대한 제도를 만들죠. 그럼 지자체는 뭐를 해야 될까요? 지자체는 유효시장을 창출하고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론에 이어서 대전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아시는 것지만 대전시는 150만 명이 등교되고 4년째 인구가 줄고 있고 쇠퇴지역으로 진입했고 이 대전 특구와 우리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면 30년 늦게 출발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1%의 면적을 가지고 4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혁신도시가 배제되어 있죠. 인텔리전스, 인터랙션, 이노베이션, 인클루시브니스라는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DI 코리아 4.0을 대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과 과학기술과 중소기업과 시민 4가지 분야에 걸쳐서 16개 과제 33개 사업을 전개를 했죠.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이를 이끌어가신 허태정 시장님, 신성재 총장님, 이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허 시장님은 가신 거고 신 총장님 저기 계시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어디서나 내부 평가가 조금 박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대전시 내부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을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순간 비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자체에 고민이 필요하고 시민과 공유를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실증화 테스트베드를 확대해야 되고 뭔가 과제가 옛날 백화점식 추진인 것 같고 먼저 고도화시키고 성공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대전시 내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 바깥에서 한 평가에 있습니다. 부산, 충남, 제주, 대전 많은 4차 산업혁명 도시, 이미 대전을 뒤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출발을 했죠. 그들의 일관된 평가는 대전이 잘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잘하는 우리 대전의 과학기술국의 문창인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수 한번 내주시죠. 자, 우리가 놓고 보면은 국회의 4차 산업 특위 보고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경제, 인문의 융합의 관점에서 문제를 봤고, 전체적으로 도출된 과제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 사회 과제가 주로 대전의 과제는 기술 과제입니다. 그리고 융합 모델이 있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제가 우선 전국의 다른 지역하고 대전하고 그렇게 정성 전략 분석, 그다음에 GIS 분석을 해봤습니다.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문제를 놓고 보면은 죽음의 계곡,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인의 바다, 제주의 사막에 걸쳐서 기업 사이클과 또 금융 사이클을 놓고 문제를 봤죠. 자, 문제를 봐서 물어봤더니 답이 나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엔젤, 크라우드 펀딩, 벤처 투자, 연구인력, 이쪽이 문제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바깥에 제일 있는 선이 수도권입니다. 자, 수도권을 100이라 두고 보면은 여기 아주 안 보이는 선이 강원도고 노란 선이 여기 전라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삐죽한 게 여기 경상도예요. 요 빨간 게 여기 바로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단지 약한 게 벤처의 매출, 벤처 투자, IPO, 즉 이런 소위 금융 생태계가 돌아가는 부분이 취약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실제 대덕 특구는 이미 자산력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서 제가 어떤 지역의 클러스터가 작동하느냐 작동하느냐의 제일 큰 차이는 시리얼 안트러프레너, 거기서 성공한 기업가가 다시 거기에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했는가. 우리 카이트 재단의 김철환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속 기업가의 엑셀레이터가 촉매가 되고 여기에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LG화학 등의 민간 협력이 자치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건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내부 평가는 박하지만 외부 평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면 안 되죠. 판교보다는 우리가 뒤떨어지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진단 및 조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저희들이 도출한 과제들이 수요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모든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인데 우리는 생산을 뒷받지만 기술 측면에 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관에서 너무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에서 기획 포착의 기업가 정신이 취약하다. 개별 지원에 있는데 생태계 구축이 약하고 순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스마트 시스템 핵심 모델, 특히 시민 플랫폼과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스타트업에 관한 얘기죠. 이 스타트업의 문제를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스타트업을 골라서 지원합니다. 개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프로젝트도 개별 지원해요. 자, 개별 기업을 고르는 과정과 지원하는 과정에 따르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선정 과정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왜 그 기업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지원을 했으니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사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내주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경직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계획서 낸 거하고 조금 바꾸려면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래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 사업을 해보고 나서 이게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내가 사업이란 걸 할 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왜 우리 선진국들이 연구개발비 지원을 우리만큼 안 하는데 유효시장 창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유효시장 창출과 연구개발 지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연구개발 지원은 개별 지원으로 가게 되어 있고 유효시장 창출은 모두를 위한 유효시장 창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경쟁에서 기업가 중심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이 촉진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교육 플랫폼도 개방형 플랫폼인데 제가 카이스트에서 10년 전에 만든 이광영 부총장님 지시로 만든 IPCO 과정이 굉장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해커톤과 같은 실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끔 묻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 불과 7, 8년 사이에 200배가 증가한 유니콘 현상을 도대체 뭐로 설명할 거냐. 10년 사이에 70%가 플랫폼 기업으로 변한 S&P 10대 기업의 변화는 도대체 뭐로 설명할 거냐. 4차 산업혁명은 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전부 다가 뭐냐면은 기술보다 수요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의 90%는 놀랍게도 테크 기업이 아닙니다. 테크를 씁니다. 기술을 쓰긴 쓰는데 그들은 기술이 본질이 아니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보험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융합해서 활용할 뿐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이라는 걸 놓고 보면 밸류를 끌어올리는 것과 코스트를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가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코스트를 낮추는 일에서 프로세스의 혁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까지 테크놀로지가 일을 하죠.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찾아내는 기획 포착은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셜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시장의 기획 포착에 비해서 파괴적 기술 역시는 여전히 다른 데보다 뛰어난 데 비해서 이쪽 부분이 취약하고, 이 부분의 취약성이 바로 우리 한교 테크노밸리와 우리 대전특별시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의 저력은 여기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창출과 기획 포착을 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과학기술과 중소기업의 문제인데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푸시가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IoT를 기반으로 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다, DNA, 즉 특정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테크놀로지 푸시에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술의 중요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나 고령화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협력하자 그러면 많은 기술들이 융합됩니다. 기술 융합은 푸시 차원에서는 절대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소위 마켓 디맨드를 우리가 충족하는 단계에서 융합이 되죠. 이러한 그 개별 기업 경쟁에서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해야 되고,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고 생태계를 만드는 지원을 하면은 미국의 GRP 파트너스 보고가 그렇죠. 10년간 창업 비용이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플랫폼, 클라우드, 오픈소스 세 가지. 플랫폼, 클라우드, 오픈소스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창업 비용이 1000분의 1로 줄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업 간 연결 비용을 극소화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면 과거에 클로즈드 밸류 체인이 다 무너지고 있고 혁신 생태계와 시장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오픈 밸류 네트워크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투입에서 성과, 사전 통제에서 성과 평가로, 개별적인 생태계 지원으로, 통제에서 자율 영역 발전에서 개방 협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초기 마중물 제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픽스드 밸류와 유효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지원보다는 가치 창출의 목표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보다는 밸류 쪽에 더 중심을 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시민 문제였습니다. 자, 시민 문제에서는 행정 서비스가 뭐에 들어가야 되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간이 결합한 인간 시대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서 스마트 거버넌스가 시민 참여로 가야 되겠다. 특히 리빙랩 문제에 대해서는 리빙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리빙랩이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은 제도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시민이 먼저 나서서 제도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뭐냐고 물어봐요. 정부는 뭐냐고 묻는 거는 시민들은 스스로 조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공유 차량이 전환되고 있느냐? 시민 조직화가 안 돼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리빙랩이 유럽 같은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뭐로 하냐?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제안들이 들어가죠. 결국은 산업과 시민, 이 두 가지가 모든 4차 산업혁명 도시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네 가지 기본적인 계획이 4차 산업혁명 기본 계획에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빠져있네요. 즉 시민과 산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있는 가버넌스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문제는 스마트 시티 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업은 재고와 조화를 해야 되고, 거버넌스는 추가해야 되고, 시민 쪽은 스마트 시티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게 구조적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스마트 시티 정부 사업 허가를 받은 우리 스마트 시티 대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스마트 시티 담당관은 기조실에 있고 과학 산업국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국들이 잘 협조하느냐?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윤석열 과장님 저기 될까요? 공무원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KPI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국이 잘 되는 일을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기존 행정조직과 거버넌스 문제에 부딪혀 있고 두 개의 프로젝트는 별개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산업은 이렇게 과제를 재구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 거버넌스는 신규 과제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재구조해서 어디를 해야 되느냐, 스마트 시티화와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플랫폼, 산업, 시민,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별 프로젝트를 가자. 전부 다가 현실과 가상을 디지털 트윈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 똑똑해지죠. 이 똑똑해지는 현실과 가상을 묶는 현실 산업과 가상 산업, 현실 거버넌스, 가상 거버넌스, 가상 시민과 현실 시민을 4단계로 묶는 구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산업을 묶어보겠습니다. 기업 데이터를 묶어서 이게 1단계 데이터화죠. 데이터를 모아서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능화 매칭을 하면 산업 기능을 합니다. 간단한 얘기가 개별 기업이 흩어져 있으면 가치가 100배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가치가 200, 300으로 올라갑니다. 이 네트워크의 가치죠. 이 네트워크 가치를 만들려면 현실 오프라인 세계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세계 연결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의 소위 온라인 플랫폼이죠. 이 산업 플랫폼에 디지털 트윈이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뭐가 되느냐?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과정이 기본 여러 기업들을 연결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협업의 부가가치를 주면 정보와 업무가 연결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과학기술도 다 연결됩니다. 이제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이 전부 다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인력 미스매치, 시장 개척, 투자, 신기술 적용, 마케팅 적용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할 수 있죠. 가치 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연이 이노베이션과 오퍼레이션 양쪽에 거쳐서 협력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빨리 가는 거 용서해 주시고, 자, 시민에 대해서는 시민 데이터가 리빙랩 플랫폼에 올라와서 맞춤 서비스와 소셜 혁신을 만들어줘야겠죠.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리빙랩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고 전통적인 유럽식의 리빙랩 프로그램은 거의 다 잘 안 돌아가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대전을 빼고는 NGO 단체들의 놀이터로 변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조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어디에 들어가느냐?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빙랩에 문화의 기술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시카고 3.11, 바르셀로나, 두바이, 영국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여론조사부터 정책결정까지 가는 1년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야 될 문제가 이 행정구조가 스마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행정구조하고 온라인 행정구조가 1:1 대응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 대응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이 기존 조직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대표가 이 4차 산업혁명 조직에 들어와서 스마트 시티하고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KPI가 공유돼야 됩니다. 이익이 공유되고 정보가 공유돼야지 소위 조직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익과 정보가 공유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위한 우리가 거버넌스 모델을 하나 예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실증하는 단계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와 이동이라는 도시의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보면 동적인 부분, 이게 전체 경제의 70% 차지합니다. 이 70% 부분은 민간의 영역, 그 다음에 사람과 제도, 환경, 안전, 이것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 전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업무, 이동, 교육, 제도, 환경, 안전, 실제로 그것이 우리 대전시의 국하고 거의 1:1 대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대응되는 1:1 국들을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화 스마트화라는 요 4단계를 거쳐서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시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현재 저희가 제시한 모델이고 기존의 대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가져간 모델이고 여기에서 세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시 재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7대 프로그램과 그 안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전체적으로 3대 전략 분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관주도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관주도로 가면 공정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부분은 관이하고 이 효율적인 부분은 민간이 들어와야 되죠. 자, 민간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전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각 분야마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이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 스마트 리빙 프로젝트,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슬라이드를 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일단 제가 가나다 순서대로 그냥 좀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라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질문이나 또 코멘트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임민아 회장님 마지막에 한번 또 대목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방향은 대전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리에 다니고요. 네, 신인천 인프라트라고 과학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주제에서 사실 제가 맡아야 될 좀 논의의 방향이 아마 시민 그리고 사회 영역에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민이라든지 사회단체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발표하시면서는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충분히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해소되긴 했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술과 사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지금으로 들어보다 보면 기술은 무엇을 해결하는가 이제 그 부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과 경제 그리고 요즘 이제 도시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욕구, 예술로의 욕구 5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5단계 얘기하면서 자기 표현, 그 다음에 자기 시각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류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욕구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그건 아마 생존의 욕구로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존의 욕구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욕구를 충분히 펼쳐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완성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같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전제하에서 이제 자아실현,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이제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이제 내다봐야 될 것들이 향유하는 인간, 그 측면에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 좀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술 주도의 어떤 발전을 의미하지 않고요. 근데 아까 이제 일자리는 진화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후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말씀이시긴 한데, 한편 다르게 보면 과연 그게 기술적 진보의 성과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사회적 동맹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발생된 제도적 타협의 결과들이거든요. 애초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나타났던 것들이 길드, 협동조합,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형성됐고 그 요구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사회제도가 진화해 나갔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일자리라든지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방향들로 발전해 나갔던 것들이지 기술 자체가 그걸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더 나은 사회적 동맹과 제도적 타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뭐 최근에 이제 어떤 타다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권, 복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숙제도 이제 되돌아온다고 봅니다.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술을 혁신이라고 얘기했던 건 슌페터 시절에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 기술 자체가 혁신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아까 파괴를 말씀하셨던 것도 기술보다는 가치, 패러다임의 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견됐는가? 생산성 향상에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주류적 가치 시장들이 성장한 단계에는. 근데 그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시대에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쇠락해 갈 것이 뻔하고 전기 자동차를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 사회 시스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내다보면서 이후에 어떤 수요에 대해서 입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민중적 욕망 포착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욕망들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욕망을 해소하는 건 이미 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 산업은 새로운 욕망을 발견해내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말씀 강조하셨지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기업가가 기업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해석하기로 혁신 코디네이터 또는 혁신 인테그레이터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들을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발굴해내고 육성할 것인가 그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에서 이제 클러스터에서 생태계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4차 산업혁명 자체도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그런 이제 관점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도 있고, 과학문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우리가 내세우고 있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대전시 총괄 전략 하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어떤 목표 방향의 지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술과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어떤 생활, 체감, 가치 측면에서 좀 정렬하는 숙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테크놀로지 푸시가 아니라 이제 마켓 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맨드 풀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그게 사실 플랫폼의 중요한 방향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활용하기 위한, 연결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 그 다음에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과도기적 진화적 전략을 같이 좀 이제 고민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몇 가지 제안을 이제, 제안과 이제 보완 의견들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민혜 사장님은 좀 부서 통합을 원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원래부터 대전시 내에서도 뭐 세운대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직이 가벼워지면 협력하지만 무거워지면 협력하지 않거든요. 더더구나 사일로가 더 커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행정혁신을 위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스마트 시티가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운영 영역이고, 오히려 그래서 도시행정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성과를 축적하는 단계에 있는 것인데, 반면 각각의 영역들, 특히 과학산업국은 그걸 지탱하는 기술과 산업 육성 중심의 임무가 있어서 각자 따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임무 정렬하고 협업을 고도화할 것인가, 그 숙제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의 역할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니지먼트 리더십이 아니라 퍼실리테이션, 이제 코디네이션, 그 영역의 리더십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별 협력 체계에서도 이제 아까 뭐 교통, 복지 각각의 영역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대전시 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숙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플랫폼 전략의 방향에서 좀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기술보다 시장이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시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혁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 수 있는, 산업 자체의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지속 가능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와 소모에 기반한 무한 확장형 혁신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시하셨던 의견들 진단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개방형 교육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에서 융합연구센터를 좀 이제 구성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좀 지식 공유 공동학습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이제 전국의 뭐 인공지능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대전에 와서 배워가고 MBA처럼 하나의 어떤 앨런나이 그 동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와서 유학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이 한국에 대해서 친환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미래 상상의 어떤 고향으로서 대전을 그리게 되고 돌아오고 싶은 곳으로 대전을 상상하게 된다면 그 산업들이 다시 대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 영역에서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첨단 과학 산업 영역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블루 테크놀로지, 블루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학 산업,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새롭게 좀 제기되고 있는 산업의 영역이 있죠. 대전에 좀 취약한 부분인데 연구산업. 연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런 영역의 활동들입니다. 리빙랩도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서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도 같이 결합해서 좀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시민참여연구센터 관점에서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광대 테크의 박기택 부대표님께 제가 floor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민하 이사장님의 짜릿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제가 청강했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이 융합이 이제 핵심이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기존 산업혁명이 뭐 양적인 관점이었다면 이번 4차 산업은 좀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존과 정말 여러 부분에서 달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을 하면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 보면 일자리는 분명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는 줄어들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변화의 시대는 일자리가 승자독식 체계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경쟁회사들이 약간은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졌었다면 4차 산업은 이제 어느 한 기업이 그 시장을 가져가면 그 시장이 전체 일자리의 대부분을 가져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대전에서 또는 뭐 저희 지역에서 한 부분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에서 4차 산업이나 뭐에 관련해서 비전이나 브랜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전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기존 기업들이 대전을 이탈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걱정되실 부분도 있지만 이 4차 산업의 가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부분에서는 아직도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기술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역시 매력적인 지역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캐즘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4차 산업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융합 기술이라 기존에 없던 가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드론으로 배달을 한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시장 메커니즘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규제 개혁이나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술이 개발되고 사업화하고 실제 적용되는 관계에서 기업이 넘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의 뭐 생태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그런 그 사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면 그 기존의 대덕이 갖고 있던 기술 개발 능력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통해서 사업 그 성공적인 그 기업의 놀이터,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그런 농담식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산업이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런 그 놀이터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서로 기업들이 모이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일자리가 나오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아마 뭐 기업인이나 또는 대전시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우리 박문구 전무님이신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PMG의 박문구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뭔가 그 밸류 애드는 이 포럼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짧게 그렇지만 함축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스마트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미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서로 공유되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더 많이 발전하는 한 5년쯤 후에는 뭔가 각 도메인별로 다른 난리지가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 불붙기 시작하거나 디자인 싱킹을 적용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디자인 싱커가 없거나 내지는 디지털 큐레이터가 없다 보니까 다들 뭔가 여러 가지 기술을 모아놓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교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착이 교착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서 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민아 이사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 계속 그 디자인 싱커들이 늘어나고 있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년 내에 그런 큐레이터들이 각 도메인을 의 중심이 돼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철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던 것들 저는 사실 그 철학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철학을 제가 자문하는 공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뭐 논리적으로 또 이제 굉장히 간결하게 적용을 할 때 스마트 시티는 기존 시티랑 다른 거잖아요. 스마트한 게 다른 거고 그 스마트한 거는 뭐를 하더라도 어쨌든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그럼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한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데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를 주시면은 제가 이 기술로 완성시켜 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하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있는 곳을 찾아서 모아놓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데 그 데이터 있는 곳은 요즘 마이데이터 같은 비즈니스가 나오는 시대에 뭐 마이데이터 나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문에서 찾아보시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이렇게 치면 미국에서는 벌써 3, 4조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고, 일본은 시장 경제로 데이터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돌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서 뭐 신용 3법들이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데이터 시대라고 할 때 뭉쳐야 되는 데이터들은 쇼핑 데이터, 금융 데이터, 내지는 환경부 데이터, 관세청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럼 기술기업을 모아놓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를 먼저 모아놓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선을 하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앱을 만들 거고 사람들한테 편리한 걸 뭘 만들 건지를 그려야 되는데, 기술기업부터 갖다 놓고 얘기하면 사실 기술기업은 나쁘게 얘기하면 깡통이죠. 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그 경험치는 있겠지만 공공만큼 라이브러리가 많을 수가 없고, 대기업만큼 특정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연합이란 것은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공공이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그래야 스마트가 출발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거기서 출발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어서 교착되고 있는 곳을 가서 보면은 데이터를 달라고는 하는데 테크는 완성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테크 기업들이 여러 있고, 그리고 그 도시나 지자체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존의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티에서 정책들이 존재하는데, 그 정책들과는 따로 놀면서 새로 스마트 시티의 정책을 해놓고 거기에 예산을 또 새로 잡거든요. 기존에 존재하던 복지 정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뭔가 창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새로 모인 기술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를 얘기를 해야 이미 시정에서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곧바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두 부서가 따로 놀고 있죠. 그러므로 뭉쳐야 될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뭐 조직이 무거워진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오운하고 돌리고 계신 부서가 데이터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걸 기술로 어떻게 풀까를 그 현업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새로 출범한 부서가 그 부서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다가가면은 그게 이미 디자인 싱킹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거기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연결할 때 있는 데이터가 뭐 시가 들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대전시가 이미 들고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때 데이터에 대해서 뭐 무슨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건 다 사실 핑계고요. 요즘처럼 계속 다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데는, 롯데그룹은 아시다시피 롯데 멤버스가 카드나 뭐 캐피탈이나 아니면 쇼핑이나 이런 데 정보를 쫙 자기네 법인 한 군데를 모았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인체가 다른데, 물론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서 줄인 것도 있고 늘린 것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롯데 멤버스라는 단위로 내렸기 때문에 카드사를 그냥 넘겨도 사실 고객 정보와 이런 것들은 들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카드사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그리고 뭔가 정말 조인트 벤처나 안트러프너십이 있는 사람이라면 데이터 있는 것들 어떻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어떻게 뭉치고, 일단 시가 오너십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풀릴 때쯤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비식별을 통해서 분야할 건지를 과감하게 지금 시도하면 되거든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은 역시 디자인 싱킹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마이데이터 얘기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소트 리딩을 여러 가지 의견서나 이런 것들 던지고 싶은데, 데이터의 스카이팀, 데이터의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컨소시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B은행의 금융 데이터, 롯데의 쇼핑 데이터, 뭐 어디에 무슨 뭐 공공의 무슨 의료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묶이는데, 그 묶일 때 그들은 사실 우리의 정보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제 개인의 정보를 들고 있는데,
제 개인의 정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제가 허락하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허락해서 여기로 모아줘. 나는 여기 내 어카운트는 지금 깡통인데 의료 깡통, 금융 깡통, 그리고 뭐 쇼핑 깡통이 다 여기 있고 여기에다가 나는 내 데이터를 다 모아서 쓰고 싶어. 마치 다음이라는 데서 메일을 쓰고 계시고 구글이라는 데서 포토를 보관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모으고 싶거든 해서 내 거니까 내가 여기다 모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고 내지는 뭐 대전시에서 먼저 10,000명을 모은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모으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은 엄청난 데이터 유니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 유니언을 어떻게 만들 건지 롯데와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 기술기업에서 빠져 있잖아요. 롯데쇼핑 빠져 있고 그리고 KB은행 빠져 있고 그리고 뭐 의료보험공단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는 못 움직이죠. 법에 의해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죠. 내가 깡통에다가 부어줘.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넣어줘 라고 해서 넣고 그런 사람들을 10,000명 모으면 그 도시는 대전시가 되길 바라고 혁신의 주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시대라는 것은 데이터의 주권이 개인 크리에이터한테 오는 거고 크리에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옵트인 옵트아웃 하면서 나는 이만큼만 공개할래 나는 다 공개하기 싫어 나는 하나도 주기 싫어 모으지도 마 라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다 줘 내 이름 빼놓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은 스마트시티에서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2-3년 뒤에 벌어질 세상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싱킹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를 피지컬리 연결하자. 그 데이터 오너들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다 청사진 그리고 모으자. 그리고 그것들은 다 데이터 오너인 내 개인이 오케이 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 가능할 수 있어요. 의료는 조금 힘듭니다만 가능한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과 같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관계자분들과 나누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이니까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모으는 운동. 모은 사람들은 KB가 됐든 롯데가 됐든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니까 사실은 돈을 쓰고 싶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그렇게 모은 스카이팀이나 스타얼라이언스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 그 치고 나가는 선점력과 힘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처음에 우리가 한메일을 엄청 좋아하고 한메일을 칭찬하고 썼던 것처럼 그런 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전시가 그런 방향으로 꼭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정부가 풀어야 될 것도 있고요. 로컬에서 지자체가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실무적인 또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가나다 순서다 보니까 백선임 박사님이신데 저희 우리 패널 중에서 가장 어리시지만 아마 가장 또 최신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중국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선임 박사님. STP 백서영입니다. 발표 앞서서 갑자기 이광훈 교수님 물을 따라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공부 마치고 연구원에서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현재는 지금 글로벌 혁신전략본부에서 주로 이제 그 세계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리고 중점적으로는 중국 신산업 과학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민아 이사장님, 교수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 경험,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수요 중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발표에서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뭐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지만 중국이 또 이제 인공지능 G2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동향을 좀 보면요. 2019년에
6월, 5월쯤에 그 이제 상해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발전 시험구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원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런 인공지능 국가 전략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넥스트라는 지역까지 온 거죠. 시범구로 해서 베이징이랑 상해를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용들을 보면 프론티어 분야도 있고 인재 육성 유인도 있고 산학 연관 플러스 금융의 협력 메커니즘까지 전부 다 굉장히 폭넓게 제시가 돼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을 몇 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이미 2.0이 된 거죠. 그거를 해서 해보니 지역 단위로 더 내려서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완벽한 지역혁신 체계로 이걸 실현해 가보자, 이런 것까지 내려갔고요. 또 하나는 영역별로도 사실은 국가 인공지능 개방 혁신 플랫폼을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대 플랫폼 잘 아실 텐데, 자율주행은 바이두가 지정을 하고 받았고요. 스마트시티는 알리바바, 의료 플랫폼은 텐센트, 자연어 처리는 커다슌페이, 그리고 이미지 인식 플랫폼 센스타인이라는 유니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사실 앞서서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도 볼 만한 거는 결국은 산학연관 협력인데요. 산학연관 협력이 저희가 살펴보러 가장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을 부분들이 국가공정실험실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16년부터 국가 전략 분야에서 나라가 이제 국가공정실험실을 설립해서 산학연관 이렇게 한 대 연구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요. 인공지능 분야는 딥러닝 기술 및 응용 국가공정실험실이 2017년에 3월에 설립됐는데 바이두 대표가 실험실 랩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 전자기술표준협회라든가 정보통신연구원, 칭화대, 베이징대 들이 굉장히 다 조인을 해서 공동 연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기업 같은 분야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업에 AI 랩이 많이 생기는데, 중국은 그것도 사실은 2.0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AI 랩이 생겼고 그 다음에 AI 엑셀러레이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발도 하고 이제는 AI 관련된 비즈니스는 또 뽑아서 직접 투자해서 다 키워서 상장도 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상 깊었던 수요 기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쪽도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이제 주제가 플라잉카인데요. 플라잉카 드론이나 어떤 형태의 차량이 기존 운영된 플라잉카를 하더라도 결국 이거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B2B면 택배, 물건을 돌릴 건지 아니면 장기나 혈액 이런 것들을 할 건지, 그럼 그거에 따라 사실은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택배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본인들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택배 운송량이 거의 다 한 80% 이상은 3kg 이하. 그러면 택배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이 드론 택배 배송을 받을 때 시끄러운 게 가장 문제라서 우리는 그 시끄러운 소음을 엄청나게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사실 지금 병원에서 혈액이나 장기가 지금 굉장히 좀 빨리 옮겨야 되는 것들에 대한 드론 활용이 좀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수해 볼 때는 온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파손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진 기술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나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사실은 뭘 지향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레벨 3를 잘하면 레벨 4도 잘할 수 있고, 좀 더 하다 보면 레벨 5가 되겠지, 이런 어프로치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레벨 5 같은 건 사실은 우주 개발하듯이 굉장히 조금 문샷 같은 그런 개념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조금 잘하고 있는 게 DHL이랑 BMW랑 같이 해서 배송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트렁크에다가 실어주는 거죠. 부재 중에는 당신이 갖고 있는 차에다가 실어준다. 그런 식으로 좀 이런 물류나 배송 쪽의 이런 모빌리티 쪽도 굉장히 시장 지향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전 얘기를 조금 드리면,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주변에 이제 굉장히 풍부한 많은 연구소와 훌륭한 인재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라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랑 기업이 좀 제일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디선가는 채워야 될 텐데,
이거를 좀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랑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그걸 연계를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결국은 여기서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 혁신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베이징이나 우리가 많이 보는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베이징 인공지능 잘하고 있고 어디 저장성은 뭐 스마트시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뭐 하기 안 좋은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업하기가 좋다, 너무 관료가 많고 너무 하라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실 2017년 이후로 창업봄이 열면서 그때 지역의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이제 다 오픈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 그때 사실은 인공지능 1세대 기업들, 과학자들이 귀국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확 커졌거든요. 저장성 같은 경우도 스마트시티 지금 유명한데,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 부동산이나 관련 등기를 하려면 직접 15번을 방문을 해야 된대요. 거기서 이제 시장님이 새로 취업하면서 이건 안 된다, 마지막에 와서 한 번 사인할 때만 오게 하자. 그래서 전부 다 전자정부로 바꿨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목적 지향이나 뭐 문제 해결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걸 제일 잘하는 나라였는데 전 세계에서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미 너무 좀 편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치고 나가려면 이런 우리가 좀 더 경각심도 갖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패널의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드러낼 필요는 없을 텐데요. 하나 우리 백서인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사실은 요즘 이제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 센스타임 특허를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센스타임 특허를 들여다보면 좀 전에 박서인 박사 말씀하신 산학연 협력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외국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등등과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센스타임이 가장 앞서가는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로 그런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강영 카이스트 부총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민화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원하진 않아도 매년 한 번 정도는 듣게 되는 그런 근데 매년 들을 때마다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깊이 있게 되는 걸 보고 놀랍습니다. 특히 오늘 강연 같은 경우는 또 대전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 같으면 저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강연해달라고 그러면 뭐 예의상 한 페이지 정도 그 지역에도 가능한 넣지 이렇게 뭐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놀라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강조를 가장 많이 해주셨다는 게 이제 기술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동안 이제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이런 그 창업 생태계 4차 산업의 그 특별시다운 그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역시 우리가 대전에는 기술도 있다고 하고 그랬는데 기술이 있고 사람 있고 그랬는데 그게 통합이 안 됐구나. 통합을 이걸 인테그레이트 하려면은 역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수요를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할 것 같으니까 제가 건너뛰고요. 제가 여기 카이스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를 좀 하면서 대전시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에는 여러 가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대전시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 보면은 1년에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이 한 1년에 한 2,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 중요한 시기를 여기 대전에서 보내는데 보내고서 거의 다 떠나요. 저는 그래서 1%라도 여기 남아서 무슨 일을 벌리나 대전시에서 취직을 하는가 대전시에서 사고를 벌리는가 1%면 20명이에요. 나는 20명도 나는 자신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대전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이와 같은 0.1%의 두뇌들이 모였다가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대전을 떠나는가 물어보면은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재미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지 일단. 재미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공부는 실컷 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놀고 싶다는 겁니다. 놀고 싶어요. 놀고 싶고. 그런데 뭐 이 유성은 다 어른들이 노는 곳이고 그 옆에 근처에 노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메말랐으니까 그냥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버스도 없어요. 버스 학교에 학교 앞에 버스도 뭐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좀 마을 버스 같은 것도 학교 지나서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투자 아마 뭐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고급 인력을 대전에 붙잡는 이미 왔어요. 아니 외부에서 끌어오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못 가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여기는 이 고급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태계가 되려면 이제 국제 교류가 활발해야 되는데 국제 교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공항과의 연계성입니다. 공항과 연계성은 공항버스죠. 공항버스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외국 가시고 또 서울에도 가면은 공항버스 타면은 공항버스 정거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디서 공항버스 탑니까? 외국에 가보세요. 뭐 길거리에서 공항버스 탑니까? 호텔이죠. 호텔 앞에서 타잖아요. 대전에 공항버스 타보세요. 어디서 탑니까? 길거리에서 타죠.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국 손님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도 공항서부터 걱정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혼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전이에요. 그런데 대전시 공무원들도 저는 외국에 유람을 많이 가실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가실 때는 아마 호텔 앞에 버스가 내리니까 거기 딱 편하게 이렇게 호텔로 들어가실 텐데 아마 그거는 안 보시고 이제 대전에는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길거리에 서는 것도 필요하죠. 하겠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호텔 앞에 서게 해서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호텔에 딱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 도착하면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호텔에서 만나면 호텔에서 픽업을 하든지 뭐 그것만 해도 저는 상당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지엽적인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희 부총장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K대에서 외국 분들이 오셔서 많이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어쨌든 여기 이쪽에 있는 롯데 호텔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니시기 불편한 거를 그냥 무마해버렸는데 사실은 그런 작은 게 모여서 이 지역의 문화적인 또 가치 또 경쟁력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문화 또 졸업생 학생들이 이 공부만이 아니라 문화 공간 이야기는 이 옆에 이석봉 대표 계십니다만 대덕넷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또 기묘한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도원 박사님은 제일 마지막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패널들이 따로 먼저 모였었는데 차도원 박사님께서는 차 연구를 좀 한참 하신다고 그러셔서 네, 관련되는 오늘 대전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도원입니다. 마지막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역 R&D도 했고 이제 그 규제 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전과 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권이 바뀌면 키워드가 바뀌잖아요. 항상 비슷한 자리가 있었어요. 재개혁의 이게 지금 4번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찬, 시장님 조찬 이런 데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조찬을 갔습니다. 조찬을 가가지고 대전이 혁신적인 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냐 그러길래, 그때는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셔틀이 한 대도 없었거든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을 하십시오. 외국에 어디 업체 있습니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대동매수를 기억을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감히 수입을 하러 들려오느냐.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해갖고 제가 내가 뭐 잘못했나 굉장히 막 뜨끔뜨끔했거든요. 제 일을 만들어 놓은 게 다행이다 그러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셔틀을 제안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기술 수용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가 혁신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시민들이 기술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우리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 가면 이렇게 자율주행 고개 돌림 보이거든요. 크루즈 오토메이션. 우리나라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수용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쌓여서 뭐 스마트 시티도 좋고 여러 가지가 누적되면서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개발사나 도시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요즘은 기술의 서비타이제이션 시대라 그러잖아요.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다 서비스 만족도가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걸 혁신의 현기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대전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도시구나. 그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원에서 이제 알코스티라고 지자체의 어떤 혁신 능력을 분석을 하는데 대전은 맨날 1등 하는 게 있죠. 다 아시죠? 인력, 투자, 인프라 맨날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업 간 정부 간 협력은 거의 바닥권이고요. 국제 협력은 5위권이에요. 이게 의외로 이게 간극이 굉장히 큰 거죠. 인프라는 강한데 인프라로 뭘 할지 이게 지금 굉장히 퀘스천인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도 사실은 대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자체들 간에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들이 이제 각각 이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정부도 이제 약간의 컴퍼티션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산을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전이 어떻게 치고 나갈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서울 빼고는 다 똑같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대전 정도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판교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학부 공대 졸업하면요, 우리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판교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수원, 천안까지는 다녔거든요. 회사를 갔는데 요즘 안 가요. 어느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 결국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저는 사람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들 아마 늘고 있을 겁니다. 작년 통계로 우리나라 지금 출연년들의 외국인 연구자 수가 37명이에요. 오히려 줄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좀 시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전하면은 다른 지자체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과학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근간을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IT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초연구 쪽이나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카이스트도 있고 치초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있지만 기초가 약하면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가 전략 기술이라든가 기초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메카가 돼야 사실은 어떤 4차 산업혁명이고 IT고 지속 가능성이 있지 기초 없이 정말 여러 분야가 그렇지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단가가 낮더라도 그 기술이 없는 거 하나 싹 빠지면 시스템 워킹 안 하거든요. 서비스 시스템 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민아 교수님 이제 말씀이 맞는 거 약간 제가 지지하는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 국가 가면은 교통 체계만 잘 갖춰줘도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마다 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첨단 기술의 집결체가 아니라 사실은 스마트 시티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맞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그걸 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왜 5.0이냐고 물어봤더니 독일이 4.0이라고 하는데 좀 뭐 쪽팔린 거죠. 자기네 극이라는 거죠. 5.0 얘기를 하는데 정의가 뭐냐면 뭐 사람의 성별, 인종, 나이, 장애 모든 거 관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얻을 것들을 다 얻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의를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정말 뭐 4차 산업혁명이고 스마트 시티라 얘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게 되려면 시티즌들이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고요. 근데 디지털 이코노미를 얘기를 하지만 그 시민들이 하나의 경험을 이제 좀 쌓을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가 실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무총리실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신서비스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2달 전이에요. 대전 모 구청 공무원분들하고 모 스타트업 대표하고 이렇게 한 5-6명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규제 풀어달라. 뭐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대한민국이 뭐 넓다면 넓고 좁으면 좁잖아요. 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안 됩니다. 이 규제가 아닌 항목이었는데 그 스타트업이나 지자체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중앙정부 모 부처에서는 우리가 지침 내렸으니까 뭐가 문제 있냐 이게 그냥 그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위원회에서 풀었는데 이건 규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게 멀지도 않은데 1시간 거리인데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라고 봤고 그때 이제 공무원분들 쫓아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정말 공무원들 대정부도 적극적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런 부분 어쨌든 그 뭐 스타트업이 중심으로 하던 어떤 뭐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하건 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업체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런 규제 관련 그 이제 어떤 기관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좀 사실은 중간에서 잘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이시지만 아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그래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앞에 좀. 예. 본인 소개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온 민복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저는 이제 플라잉카가 대전 하늘을 누비려면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플라잉카에 대한 좀 내용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혹시 그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시 대전시 측에서 플라잉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과학산업국장님 계시는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플라잉카가 대전 하늘을 누비려면이라는 게 그 현수막 큰 제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저거는 오늘 그 논의의 주제는 아니었고요. 이민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반성해보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자는 뭐 그런 관점에서 한 거라 사실 저거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보다 저도 이민하 교수님이나 여기 패널에서 말씀하신 분들 동의하는데 그 기술적 관점보다는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당장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지금 한참 시험 비행이거나 뭐 그런 상태잖아요. 아까 누군가가 문샷 말씀을 주셨는데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대전의 포지셔닝이 문샷이라는 개념에 맞춰져 있고 그게 그 저희가 먼저 서비스를 발굴하고 어떤 시기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면 지금 플라잉카와 관련돼서 대전에서 출연연이나 또는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은 사실은 플라잉카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이지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그게 저희들의 주제, 오늘 회의의 주제였고 뭐 지금 쭉 나오신 말씀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도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답을 드리고 일어난 김에 우리 TP 원장님도 말씀하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급 중심으로 뭐든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시의 과학국장을 제가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는 그 대전시의 적절한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게 그 아까 이민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바라보는 수단적 성격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기업 창출이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경로 어전적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떤 레이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뭐 대학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볼 수도 있고 기업이나 또는 뭐 저희 같은 지자체 또는 뭐 연구소 또 시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관점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것들을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시즌2 또는 뭐 재구조와 고도화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 그래서 이민하 교수님 주신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 앞에서 그 토론해 주신 분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그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얘기 듣고 싶은 말씀도 있었고요. 다만 좀 가슴 아팠던 거는 그 이광현 부총장님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일 먼저 반성을 좀 했고요. 다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거는 그 서 박사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발제해 주신 과연 대덕의 주인은 누구냐. 사실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은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덕의 주인은 대전시가 일단은 총대를 메고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100번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런 방식의 어떤 움직임이나 추진보다는 뭐 전형적인 공무원 또 지자체 공무원의 방식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는데요. 다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이든 출연연이든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에서 호적을 파지 않는다면 다 같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공통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회복하는 구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좀 특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네,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최수만. 일단 플라잉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오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민하 교수님 얘기를 안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대전에는 드론 공원이 있고요. 거기서 마음 놓고 날릴 수 있고 올해 9월에 그 전국 대회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갑천위에 그 드론 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좀 뭐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 구상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하게 뭐 하이퍼루프 전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그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프랑스 그 스타촌 F랑 그 크리에이티브 밸리랑 그 다음에 미국 뉴욕의 ERA랑 뭐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글로벌 기업들 또 창업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대전을 굉장히 그 평가절하되어 있다. 사실 뭐 판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집적돼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연구를 개발해서 연구해서 창업하는 분들 또 오랫동안 대기업의 그 R&D 했던 분들이 남아서 바이오도 하고 또 IT도 하고 드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랑 MOU를 했던 것은 대전의 가능성 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직접 글로벌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계속 중기부나 뭐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럴 때 되면 무슨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뭐 소재산업, 부품산업 제가 5년 전, 3년 전 자료를 다 가지고 보이지만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도 정부가 몇 조를 풀어도 안 되는 이유는 대기업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또 협력사만 지원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 안 돼요. 중소기업 여기서 못하죠. 왜? 시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글로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전TP는 그 글로벌로 가는 그런 창구를 뚫기 시작하고 있고 뚫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TP 원장들하고 톡방에서 전국에 있는 어느 스타트업이든 기업이든 우리한테 소개하면 그쪽으로 보내준다. 그게 협업인 거죠. 협업은 누가 먼저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들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5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누군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전시는 할 준비가 됐고 저희 TP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 기관들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 뭐 그런 걸로 좀 얘기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한 분 정도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예. 저는 중기벤처부의 김채광입니다. 공무원대원으로서 대전 시민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요, 아까 이광용 부총장님 말씀할 때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플라잉카가 대전타운을 날면 대전 시민이 과연 행복해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수단이라면 실제로 대전 시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대전시민이 대전시가 어떻게 잘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될까?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융합되고 접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아주 다들 효과적으로 잘 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민아 사장님, 마이크 좀 여기. 네, 좀 레버 겸해서 좀. 예. 뭐 레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그 대전이 대한민국의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출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제 시즌 2에서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중심에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돼야 되겠다.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데이터는 두 군데 있죠. 하나는 하늘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클라우드에 융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인간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데이터는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속에 엣지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와 엣지가 서로가 홀론과 같은 형태로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결합되는 이 구조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런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미래라는 주제로 카이스트에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 또 총장님 또 앞에서 축사를 해주셨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글을 읽다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 말이 영어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에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위키에서 제가 찾아봐도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 온 말이다. 또는 뭐 아메리칸 인디안의 옛날 속담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잘 알려진 사람 중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또 책을 쓴 제목이 It Takes a Village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이 많은 주제들을 이제 모아가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대전 시민으로서 이런 자리에 참석한 것 즐거웠고요. 또 대전시에서 이렇게 와주셨고, 또 카이스트에 와서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공유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패널에서 협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대전시에서 이 많은 걸 좀 담아가셔서 구체화시켜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좀 자문을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근무 시간 중에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